호주 해군이 얼마 전 약 10조 원 규모의 역대급 함정 프로젝트 수주전의 4파전 윤곽을 공개한 이후로 연일 그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데요. 한화오션의 대구급,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 일본 미쓰비시의 모가미급, 자 그다음에 스페인 알파 3000, 그리고 독일 메코 A200 등입니다. 이렇게 4파전입니다. 네. 그동안에 호주가 유럽제에 많이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페인이나 뭐 독일이나 이쪽이 그동안에 쓴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두 업체가 사실 그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사실은 이 메코 A200이 이번 경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국방부가 추산한 예산 범위를 충족하는 함종은 바로 이 대구급과 충남급, 모가미급 정도이다. 와, 진짜 한일전이네요. 한국하고 일본만 남았으니까. 네네. 네, 자 K9 자주포와 그리고 AS-21, 그러니까 레드백이죠. 레드백에 이어 우리 호위함이 호주에 진출할 수 있을지 호주 정부가 총 11척의 신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 C3000, 무려 10조 원 규모의 역대급 함정 수주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호주 국방부가 추산한 예산 범위를 충족하는 함종은 충남급, 대구급, 뭐 모가미급, 이렇게 한일 뭐 이렇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진짜 이번에 한일전, 예, 호주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이 좀 되십니까? 호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뭐 호주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기 체계를 사는 게 네. 단순히 무기가 싸다, 가격이 뭐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이 얼마큼 이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다 지금 호주하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입장은 어떠냐면은 호주랑 계속 안보 협력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에도 있죠. 뭐냐면 유엔사 참여국이잖아요, 호주가. 그런 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쿼드. 네, 쿼드로 같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커스의 그 필라2라는 거에 또 일본이 거기 들어가서 또 호주하고 또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안보적인 협력이 양국에서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더 큰 요소일 겁니다. 같은 모델을 호주에서 건조할 때 현지화하면서 가격이 뭐 한 2배로 늘어나니까 그럼 뭐 호주 예산 맞출 수 있는 나라, 예. 뭐 한국, 일본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구, 충남, 모가미 이 중에서 결정을 해야죠. 자, 무엇보다 스페인이나 독일 호위함들에 비해서 자 우선 최근에 설계되어서 그 탑재되는 전자장비들 성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확장성, 거주 공간 편의성 이거 우수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물류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쉽다. 뭐 이러면 뭐 당연히 일본 모가미급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급, 충남급 유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뭐 독일의 메코의 200은 이거 금액이 안 맞아서 이거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저희가 뭐 그런 예상까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아니 호주는 뭐 어떻게 하길래 현지 건조 비용이 뭐 다른 데서 만든 거보다 2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뭐 어떤 그 프로세스예요 도대체? 특히 배는요, 모든 함정은 자국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외국산 함정을 선정을 하면은 만들어 오세요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목표는 기술 도입 계약을 해요. 잠수함 같은 경우 혹은 뭐 군함 이런 게 보면은 이제 호주 잠수함공사,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 서브마린 코퍼레이션, 여기가 이제 함정을 건조해서 호주 해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군함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987년에 시작된 콜린스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 딱 어땠냐면요,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된 동급 잠수함에 무려 2배 가격을 주고도 10년 가까이 전력화가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더 비싸게 주고 10년이 지원이 돼요? 와. 그러니까 자국에서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인원도 충분치 않고 기술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한다. 네.
한 척당 6천억 원 정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호바트급 스페인에서 만든 이수구축함 이게 당초 예산부의 4배가 넘는 척당 2조 5천억 원에 도입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좀 늘 수도 있는 건데 아니 4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호주 안에서도 사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4배가 늘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 그 군함 도입 사업을 굉장히 여러 차례 호주 국가 감사국에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호주 잠수함공사의 강성노조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성노조가 조선소들을 장악하고 조선사의 경영이 굉장히 방만하고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납기 지연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타자도 생기고 비용까지 올라가고 자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뭐 국방부라든가 뭐 이렇게 뭐 정보 관계 뭐 이렇게 어떤 부처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쉬워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고 노조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지난 2014년에 그 강성노조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호주 조선소들 장악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걸 이제 못 참겠어서 당시 국방장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 잠수함공사하고 저 카누를 만든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 이 작심 발언을 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야당과 이 노조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장관직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노조가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면은 이게 대항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현재도 그런 그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뭐 바뀌진 않았나 봐요. 상황이 비슷한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그 프로젝트 C3000의 탄생 배경이 되는 건데요. 네. 당초에 호주 해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3600톤급 안자급 호위함을 대체하려고 헌터급 도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헌터급은 지금 영국 해군이 도입할 예정인 26형 호위함 설계를 가져와서 호주 조건에 맞게 개전 파생 모델이죠. 이게 이제 호위함으로 분류가 됐지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배수량이 1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뭐 구축함 수준의 군함이다. 그 원형인 26형 호위함도 8,000톤급이고 네. 척당 조달 가격이 13억 파운드, 그러니까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함정들입니다. 그런데 헌터급 한 척 가격은 호주 달러로 72억 달러까지 올라가지고 6조 2,600억 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면 그렇죠? 이게 3배가 올라버린 상황인데 호주 정부가 발표한 헌터급 도입 총 사업비는 9척 기준에 650억 호주 달러, 56조 6천억 원이었어요.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성능이 좋아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서 이 헌터급이 덩치는 이제 대형 구축함 수준이지만 전투력은 빈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수직 발사관은 이제 32셀 규모로 단거리 대공 미사일 ESSM 사거리 50km짜리 그리고 소형 대함 미사일 NSM 사거리 185km 정도만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덩치는 비슷하지만 사실 우리 그 이지스 전투 체계와 수직 발사관 128셀로 무장한 한국의 세종대왕급 한 척 가격이 1조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아까 6조 2천억이라는데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이러니까 직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직구가 이럴 때 나오는 건데 원래 호주가 우리 한국에서 직구해야 되는 건데 큰 차이 나네요, 솔직히. 그다음에 가성비가 떨어져도 너무 심하니까 게다가 보통 이 정도 군함을 건조할 때 가공에서 진수까지 일반적으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근데 지난해 첫 번째 선체 모듈이 완성된 헌터급의 경우는 2030년이나 진수가 될 예정이라 2년이면 만들 군함을 8년 동안 붙잡게 되는 거죠. 와, 이거 뭐라고 이건 뭐 하여튼 뭐 그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걸 뭐 바가지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호주 정부가 감사기관과 정치권의 융단 폭격에 헌터급 건조 숫자를 9척에서 6척으로 줄이고 대신에 그 돈으로 헌터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2선급 티어2 전투함을 도입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된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헌터급 3척 구매를 취소해서 절감한 비용으로 신형 호위함 11척을 구매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C3000인 것입니다.
네. 헌터급 그 세척이면 아까 말씀하신 가격이면 거의 20조예요. 6조 2,600억이니까. 네. 결국 한일전 상황으로 이제 압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대표 선수가 이제 그 둘입니다. 그쵸. 대구급과 충남급인데, 자 우리 쪽 호위함들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호주 국방부가 제시한 후보에 그 FXX 배치 2, 3가 명시돼 있어서 대구급, 충남급 정말 폭넓게 전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하나오션의 대구급, 이게 이제 배치 2고요, FFX. 계획대로 지금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FFX 배치 3, HD 현대중공에서 만드는 이 함정은 초도함인 충남함이 2023년 4월에 진수가 되어서 올해 말에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구급 호위함은 배치 2, 그리고 충남급은 배치 3,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구급 호위함부터 좀 보시면은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막 유려한 설계입니다. 자, 길이 122m, 만지 배수량 3,600톤급으로, 자, 페일런스 근접 방어 체계, 예. 그다음에 그 홍상어 대잠 로켓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개짜리 발사관은요, 이게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해성 대함 미사일,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해룡 전술 미사일 등 이 K 방산의 이 해군 함정용 미사일들이 짜르륵 시리즈가 탑재가 되는 거죠. 집약돼 있네요. 예. 그렇죠. 총망나. 예. 그래서 세트로 저희는 딱 다 접근을 합니다. SQR 250K 저주파 견인 수동 소나가 달려 있고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SPS 550K S밴드 다중 빔 수색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서 3개에서 4개의 함대공 미사일 유도해서 여러 목표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예, 그렇죠. 미래의 체계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체계를 적용해서 수중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정숙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한편으로 이 충남급 호위함은 뭐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최신형 모델이고, 그래서 한국 해군 해역 함대 주력 방공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길이가 129m라서 약간 길고요. 7m 길고, 네. 만재 배수량도 4,300톤이니까 700톤 정도 큽니다. 그래서 가격도 600억 원 정도 비싸니까. 그렇겠죠. 그런, 아무래도. 예. 호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죠.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로 불리는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네. 마스터에 탑재가 돼 있다는 거죠.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이 되면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그리고 10개 이상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죠. 한편 대구급은 이제 회전형 탐지 레이더하고 추정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을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우세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남급의 마스트는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사면 고정형 MFR 뿐만 아니고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마스트에 포함이 됐고, 또 스텔스형으로 설계돼서 600억 원 비싼 돈값은 한다. 아, 그렇겠죠. 예, 예. 호주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솔직히 치열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본은 뭐 막노자인가 높은 분이 나와서 뭐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일본도 적극적이긴 하니까요. 그러면 현재 상황 스코어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현지 언론은요, 일본이 네. 근소하게 우세하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가 보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호위함은 사실 모든 센서하고 무장을 국산을 했잖아요. 호주는 현재 지금 ESSM 그 함대공 미사일 등 미국제 무장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좀 적잖게 설계 변경이 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애초에 이제 이 모가미급은 처음부터 미국제 무장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선체도 좀 다소 크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호주가 요구하는 무장을 장착하기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를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우리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나반티아가 뭐 세계 뭐 5위의 조선사다 그러는데 우리 세계 1위인 HD 현대중공업 있어요. 우리 세계 5위, 유럽 5위인가 말고 뭐 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선 우리는 월클인데 세계 조선 우리는 유럽 정도 우리 월클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급 충남급이 또 사실 이게 뭐냐면은요. 보시다시피 어떤 거는 이지스 레이더를 달고 어떤 거는 그냥 평범하게 안 두고 이게 뭐냐면 모듈식 설계를 한 거예요. 다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필요하면 넣고 빼면 빼고 그다음에 배 늘리려면 늘리고 도입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줄게 그대로. 우리 배 한두 번 만들어 본 거 아니다. 이런 그 굉장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이 필리핀에다가 뭐 호세 리잘급 같은 거 판매하면서 필리핀 요구 다 받아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니까 그쪽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쓰비시가 건조한 모가이프 호위함이 이제 좀 잘한 거는 뭐냐면 센서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지스 레이더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와서 센서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급급 충남급은 승주원수가 좀 많아요. 한 120명에서 140명 정도 되는데 이 모가미급은 굉장히 작은 그 숫자가 적은 일본 그 해자대를 감안해서 90명 정도 운영하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정치적인 것도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호주에 지금 이걸 할 때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미국하고 친하니까 미국 쪽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야 우리 밀어줘.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장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대1로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큰형 뒤에 이제 쫄쫄 숨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승조원의 수, 그러니까 우리 그 함정보다 좀 적다. 호주도 뭐 거기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적고 또 인력난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분명히 일본 쪽의 장점은 장점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아시다시피 호주가 엄청 큰 나라고 그런 만큼 영해도 아주 넓고 근데 인구는 3천만 명이 안 되니까 게다가 국방 측면에서 호주 해군이 원래 전력 자체가 약하고요. 지속적으로 신병 보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현역 병력도 그렇지만 군무원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현재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해지는 해군 인력난이 있다 보니 이게 더 지금 모순이 되는 거죠. 압력을 받게 되고 따라서 모가미급의 그 높은 자동화율이 호주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호주는 당연히 뭐 이렇게 지도를 보더라도 이 잠수함 쪽, 이 대잠 센서라고 하나요? 이쪽을 많이 중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모가미급이 대잠 능력이 좀 뛰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사시가 되면 미 제7함대 대잠대대로 돼서 같이 작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12식 어뢰 발사관 이거 3연장 이거 2기 장착을 하고요. 대잠 초기 헬기 SH-60K 시호크 이 헬기를 이제 한 개 탑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호크는요 일본이 무려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 작전 헬기고요. 특히 이제 대잠 작전에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잠 작전 외에도 어뢰나 소형함 대응용 헬파이어 미사일도 탑재해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NEC사의 QQ-25 가변심도 대잠 소나가 있고요. 예인 소나 타스 요거 장착을 하고 있고요. 자 모가미급은 다양한 센서가 탐지한 정보를 융합해서 잠수함 여기 어디있지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멀티스태틱 소나 운영을 기반으로 무선 데이터 링크로 이제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모가미급은 이 무인 전력 운영 교리의 시발점이 되는 함정이다.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함미 부분에 2개의 대형 출입구가 있어서 여기서 수중 드론, 그다음에 수상 드론, 그러니까 무인 해상선 요거 2개를 다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가미급이 그 이제 모선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모가미급 함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수중 드론 OGG-5의 모습입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OGG-5는요 길이가 4m, 너비 50cm, 무게 그 950kg으로 일본 그 NEC사의 저주파 합섬 개구면 소나 SAS라고 부르는데 요 소나와 탈레스사 제품의 고주파 SAS를 장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기뢰를 탐색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JMU 디펜스 시스템즈의 무인 해상선 수상드론은 기뢰 제거용 무기를 탑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소해용이니까 당연히 기뢰를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대구급하고 충남급의 경우 무인 운용 전력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출 예정이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해군이 네이비 시고스트라는 무인 운용 개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체계화가 안 되고 교리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어서 이 상당 기간 그 함정 자체 능력에 의존한 전통적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 부분이 조금 좀 모가미급과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뭐 오랜 대양 작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상 자위대의 경험이 다 이렇게 뭐 녹아서 반영이 됐겠죠. 뭐 인정할 거 인정. 그런데 또 우리 쪽도 한번 살펴봐야죠. 또 우리 이에 대응할 만한 우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구급과 충남급은 뭐 보신 것처럼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해룡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이나 일본 호위함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호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선택지라는 거죠. 걸프전에서 정말 그 엄청난 화력, 가공할 위력을 증명한 다음에 자 순항 미사일의 대명사다로 불리는 거 잘 아시죠? 토마호크. 그렇죠. 미국 그 해군의 그 함대지 공격 능력, 그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전면전의 신호탄 막 이렇게 불리는데 우리 해군도 있습니다. 미사일, 그렇죠? 그럼요. 네, 해성 2, 해성 3, 그다음에 해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해성2는 한국판 토마호크로 현무 3의 해상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해성3는 잠수함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에요. 해성2보다 더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이 해룡, 요거는 국방부가 지난 2017년 1월 24일 전력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본게임에서 몇 차례 설명을 했고요. 이 해룡은 발사대에서 이렇게 쫙 발사되는 이 비상하는 모습이 마치 용이 하늘 위로 이렇게 화염을 쫙 내뿜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용 트림을 한번 볼까요? 예. 궤적이 쭉. 드래곤. 해룡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해룡은 좀 베일에 갈려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개된 것이 별로 없는데 또 한편으로 한국판의 하프린 해성2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해성 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해성을 기반으로 한 해룡의 스펙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만든 서브 사이트에 있는 그 미사일 스렛을 보면 길이 5.5m, 지름 0.45m, 발사 중량 1.45톤이고요. 탄두 중량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탄두에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서 자탄이 폭발하면 축구장 2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관성 항법하고 GPS 유도 방식을 같이 채택을 하고 있고 또 함정에서 발사되면 최장 250 몇 킬로미터를 날아가게 되는데 또 기존 유도 무기는 지상에서 만들어진 임무 계획 관련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담아서 수동으로 장입하는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발사 및 표적 위치 비행 경로가 다 이제 제한되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해룡에는 국내 최초로 임무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 처리하는 기능이 리얼타임. 네. 경로 사이의 제약 조건을 미리 고려해서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북한의 GPS 위성 전파 방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성 항법 안테나가 전파 방해 신호를 걸러내는 항전파 방해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10m 이하의 초정밀 명중률을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해룡이 심상치 않네요. 이 정도로 간다면 뭐 대구급이든 충남급이든 이 두 함정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그 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 거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가 살짝 이제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자신들이 선택하고 쓰고 있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함정에 결합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관건이겠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거 그냥 그 미제 거 비싸게 쓰지 말고 이게 한국이 훨씬 더 능력이 좋고 더 쓸만해. 이게 설득이 돼서 호주가 이걸 사면 이제 구축하면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미사일 사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세일즈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좀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선사들도 조선사지만은 그런 종합적인 미사일 같이 파는 이런 회사들도 같이 가서 좀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 호위함만 배만 파는 게 아니군요. 결국은 한 나라에 이게 무기 판다는 게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와 또 뭐 호주 해군 관계자분들 또 뭐 우리 업체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대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토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니까요. 이 호주는 프로젝트 C3000을 통해 1996년 취역을 시작한 안자급을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1세기가 지났습니다만 무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다를 누비는 군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역이랍니다. 대체 어떤 벤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 함정 설계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존해 오늘날까지 웅장한 자태를 자랑 중인 장수만세 군함 3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만날 군함입니다. 일명 장수만세 군함 막내, 러시아의 콤무나입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독특하지 않은가요? 콤무나는 조난당한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고 각종 해난 사고에 따른 지원을 맡는 잠수함 구조함으로 설계됐는데요. 무려 111년 전 탄생한 이 잠수함 구조함 콤무나는 1915년 실전 배치됐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예비 어뢰 10개와 연료 50톤을 싣고 첫 작전을 수행했고 영국과 러시아의 잠수함들을 지원하며 수송함과 구조함의 임무를 맡았죠. 이후 1917년 러시아 내전 때 구소련 해군으로 전향해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합니다. 구소련 해군으로 활동할 때는 바닷속에 있는 무언가를 건지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영국 해군의 잠수함 HMS L-55를 구조하고 독일의 전투기와 구소련의 전투기, 잠수함 등을 건져 올리는 성과를 올립니다. 실전 배치된 지 62년이 지난 1977년에는 1700m 아래로 가라앉은 수호이 24 폭격기를 찾고 인양하는 데 성공하여 건재함을 과시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 이후 무려 10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전에 투입 중이라는 겁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침몰한 모스크바함 잔해 조사에 투입돼 기밀 문서와 장비 등을 인양했고 2023년에는 흑해에 추락한 MQ-9 리퍼 무인기 탐색과 인양에 투입될 무기 리스트에 올려졌죠. 2024년에는 세바스토폴항에 정박해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이 요격당하면서 생긴 파편에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러나 위성사진상 별다른 손상 흔적이 보이지 않아 109년째 현역으로 활동 중인 콤무나는 앞으로 더 활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수만세 군함의 둘째는 미국의 자부심 컨스티튜션함인데요. 이 함은 몇 살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 전쟁을 펼치고 있고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취임했으며 조선에서 정조가 통치하던 시기인 1797년에 진수된 올해로 무려 227세인 군함입니다. 무게는 약 2200톤, 길이는 62m, 폭은 6.7m로 1812년부터 1815년까지 3년간 펼쳐진 미영전쟁 당시 44문의 함포를 장착하여 동급의 군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미영전쟁에서 영국 해군을 상대로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후 1840년에는 지중해 함대 기함으로 해적 소탕 임무를 수행한 후 현역에서는 은퇴해 보존 및 항해가 가능할 만큼의 관리만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로부터 수송 선단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함이 부족해지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현역 복귀를 시켜버린 것이죠. 덕분에 실전 배치된 지 14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컨스티튜션함은 진짜 폭례를 싣고 호위 임무를 수행해 무사 귀환까지 합니다. 1812년의 미영전쟁부터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한 컨스티튜션함은 2024년에 지금까지도 미 해군의 현역함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역 군함이기 때문에 미 해군 소속의 함장도 있고 승조원들도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함장은 항공모함과 전략원잠에서 함장을 지낸 장교가 명예직으로 맡고 있죠. 평소에는 미국 보스턴항에 있는 전용 도크에 정박한 상태로 관람객을 맞는 등 교육과 홍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기념일에는 항구 주변을 자력으로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장수만세 군함 최고령자, 현재 세상에 남은 마지막 전열함, 영국의 HMS 빅토리입니다.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기함으로 사용된 함이자 그가 사망한 곳이기도 하죠. 이 함은 1758년 발주되어 진수는 1759년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취역은 컨스티튜션함보다 19년 앞선 177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선박의 나이는 진수 때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나이는 265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역 직후인 1778년과 1781년에는 제1차, 2차 우샨트 전투, 1779년에는 지브롤터 봉쇄 등 각종 전투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앞선 전투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지 취역 19년 만인 1797년 말에 군함으로서의 수명이 다했다고 판정받죠. 이후 2년 뒤 1799년 8월 영국의 전열함이 부족해지자 영국 해군 수뇌부는 HMS 빅토리를 수리해 재취역을 결정합니다. 또 1805년 영국 해군이 프랑스와 스페인 해군 연합을 깨부순 트라팔가르 전투에서 워낙 치고받아 만신창이가 된 탓에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져 견인되어 귀향하죠. 취역 이후 바람잘 날이 없던 HMS 빅토리는 이후에도 수리를 받아 여러 원정에 참여하다 1812년 11월 7일에서야 드디어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전투기로 인해 선체 일부가 손상되는 일까지 발생하죠. 다행히 큰 손상이 아니었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공적으로 수리를 받습니다. 더 이상 현역으로는 활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국 해군은 사실상 박물관처럼 운영하는데요. 하지만 상징적인 영국 해군 장관의 기함이라 일주일에 1회 함내 사령관실에서 해군 장관과 장교 몇 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과거의 영광을 기린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바다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군함 삼총사를 만나봤는데요. 우리의 군함들도 오늘 만나본 군함들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역사 그 자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B-52가 몇 년이었죠? 그 한 52년에 시작됐습니다. 70년 넘었죠. 와, 70년. 이 배 쪽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창 뭐 이거 뭐 아들뻘인데요. 이거 엄청난데요. 100년이 넘은 배들이 있어서. 네, 일단 뭐 비행기가 개발된 게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으니까. 그렇죠. 비행기는 예. 200년이 될 수가 없겠죠. 예. 단순 비견. 예. 라이트 형제인가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보통 이제 군함이 한번 건조하고 실전 배치하고 나면 수십 년을 쓰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을 그래야겠죠. 근데 최근에 13년 만에 조기 퇴역한 군함도 있습니다. 13년이 완전히 무슨 무슨 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탈냉전이 되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대양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연안에서 싸울 거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개발한 함정이 연안 전투함, 그 리토럴 컨벤십. 여기서 이제 그 프리덤급의 이제 프리깃이 나왔는데요. 이게
막 한참 막 해가지고 좀 쓸만한가 하고 봤더니 갑자기 중국이 해운력을 막 늘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리면서 야 이제 무슨 뭐 연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대양간 나가 싸워야 되겠는데 이거는 뭐 막 수십 기 막 항공기에 수백 발 미사일 오가는 막 대규모 해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연안에서 싸운다고 막 배도 막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막 안에 전투하는 탑재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우리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인가 보다 그러고 빨리 이제 퇴역을 시켜야 된 겁니다. 야 진짜 그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정말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바로 그냥 교체가 되는 그런 배도 있었군요. 재작년 4월에 취역한 그 일본항 그 모가미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총 12척의 건조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 이 모가미급 건조 속도가 좀 빠르긴 빠른데 한때 무척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에서 봐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부분도 살펴봤는데 그럼 당연히 단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모가미급 일단 아킬레스건 우리 아킬레스건은 공격을 해야죠. 아주 날카롭게 잘근잘근 잘근잘근. 자 바로 추진 체계입니다. 좀 돈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비용이 비싸다. 이게 완전 더 핵심적일 수도 있는데 추진 체계요? 배가 못 나가면 문제 아닙니까? 뭐 엔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가미급이 이제 만재 5,500도급 거의 구축급 함정인데요. 자위대함 소속으로는 최초로 컴바인 디젤 앤 가스터빈하고 디젤 조합한 추진 방식을 채택해서 최고 속도가 시속 30노트입니다. 이게 함정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부족한 추진력이에요. 보통 이제 30노트 플러스 알파, 30노트, 33노트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상자위대도 이거 좀 아닌데 하면서 운용 평가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덱 추진 방식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롤스로이스 그 MT-30 가스터빈 1개를 가속 엔진으로 하고 만사 디젤 엔진 2개를 순항 동력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이 만재 배수량 5,000톤 넘는 대형 함정이 되면요. 가스터빈 2개 달아야죠. 그런 겁니까? 가스터빈 2개 달고 그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은 4개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요, 얘가. 추진 체계를 너무 작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싼 겁니다. 원래 일본 함정부터 뭐 만들면 비싸기로 유명한데 얘가 왜 이렇게 싼가 그랬더니 심장이 약해. 가격을 낮추느라고 이게 아니 호주에서 쓸 거면 거긴 다 바다인데 이제 큰 진짜 말씀하신 이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진 키우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안에 내부 공간 다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고 배 더 커져야 되고 가격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디젤 엔진을 발전기로도 쓰고 그 다음에 저속 추진은 이제 뭐 전기 모터로 하고 그 다음에 고속 추진은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제 이 코들렉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있어요. 들으시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대단하고 막 첨단이고 신박한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쓰고 있어요. 이제 이미 그 대형 호위함 큰 배, 뭐 아사히급, 뭐 마야급 여기에 적용해서 충분히 그 운용 실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 추진 체계, 그다음에 선내 통합 전원망 구성 이거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럼 건조 가격 낮추려고 코덱 체계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상자위대가 이제 초기 운행 단계에서도 좀 약간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 상정한 거 이상의 소음하고 진동이 막 사니까 야 이거 좀 설계도 조금씩 바꾸고, 물론 뭐 초도하면 원래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구조 변경 일부 좀 하고 운용 매뉴얼 바꾸고 하면은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덱이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그거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독일의 작센급하고 브란덴부르크급이 이 코덱을 했는데, 체계를 장착을 했는데 실험실하고 시뮬레이터에서 돌렸을 때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는데 함정 장착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씩 뚝뚝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함정 인수 때는 뭐 별 문제 없었어 그랬는데 몇 년 지나보니까 마모가 막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 해결한 거 맞아? 이거 정말 문제 없는 추진 체계야? 이거 입증된 거야? 그래서 가격 싸게 했다고 코덱을 한 거는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체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배는 추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 수십 년은 쓸 건데. 그럼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죠. 문제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그 모가미급이 충남급을 뛰어넘을 수 없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뭡니까 그건 또?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아, 그렇겠죠. 네. 하나오션도 그렇고 네.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모두 이제 군함 수출은 물론이고 해외 기술 이전, 뭐 현지 생산 사업에서 일본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커리어를 갖고 있거든요, 이미. 일본의 조선업체는 해외에 대규모로 특수선을 수출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방산 계약에 있어서 일본 정부보다 현격하게 앞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고요. 네. 과거에 또 일본은 소류급 잠수함을 호주에 팔리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같은 요소에 과연 일본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네. 대표 선수가 둘이면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뭐 원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게 또 우려의 목소리가 대표 선수가 둘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이 좀 컨소시엄을 좀 해라. 아, 서로 이렇게 합쳐서. 예, 그래서 좀 K방산 원팀으로 그렇죠. K방송 원팀. 예, 수주전에 참여를 하길 원했는데 두 기업의 좀 입장이 좀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또 반대로 호주의 그 차기 호위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미쓰이 중공업 같은 일본 업체들과 한데 어우러진 그 제2방산 원팀을 꾸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조직적으로 호주 정부를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은 그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그 국방 및 안보 협의체 그 오커스, 아까도 언급이 됐었던 이 오커스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뭔가 선택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거기에 이제 미국 형님의 등을 좀 타고 가려고 예. 이제 미국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사게 해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 부분 제외하고 사업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호주의 장갑차, 자주포 다 뭐 사업 수주에서 다 팔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지금 생산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미 과거에 호주와 같은 영연방 국가였던 영국,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 판매한 전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주전에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도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카탈로그 스펙 이거보다는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입소문이. 그래서 네. 사실상 운용해본 운용자의 의견에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여튼 좀 같은 연령만 국가라면 좀 좋은 말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런 차이도 있어요. 뭐냐면 이 일본의 업체들이 아직 그 해외 수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제 저도 이번에 가서 느꼈던 게 보면은 우리 기업에서 되게 와서 굉장히 성의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일본은 과연 업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조금 미지수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업체들이 어떤 진심이 호주 쪽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호위함 사업을 꼭 우리 그 K방산이 이렇게 수주했으면 좋겠는 게 그동안에 뭐 동남아, 남미에 좀 국한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게 우리의 시장을 넓게 가져가는데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제 유럽, 일본 업체하고 공개 경쟁을 하는데 거기 승리한다. 예. 역시 한국 호위함 최고구나. 이제 호위함도. 그렇죠. 예. 한번 수주를 하고 나면 또 우리 또 다른 나라를 팔아야 될 나라 많거든요. 뭐 중동 비롯해서 뭐 하여튼 재정적 여유가 넉넉한 국가에 고성능 전투함을 수출하는 때 이제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다른 나라의 군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캐나다, 폴란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르면 2025년 내년부터 대규모 함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에 뭐 일단 함종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조선사에서 만든 게 저게 저렇게 잘 나가고 있네. 이런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과 전통적 함정 강국인 일본의 수주 경쟁으로 좁혀진 듯한 호주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에 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군함이 K방산 수출의 새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뭐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네. 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뭐 모자랄 게 전혀 없고 그리고 경험도 판매한 경험도 많고 또 가성비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 일본이 가진 어떤 그 힘 혹은 외교력이라든가 뭐 정치력이라든가
뭐 이런 또 내부의 어떤 결속 같은 것도 일본도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능력을 갉아먹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기술과 경험 이런 거 외에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수주 전략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견제 속에서 우리 방산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또 이 호주 관련된 상황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사실 지금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 세력을 불리는데 수상함 세력을 불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될 함정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중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어떤 나라 때문에 이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형 호위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쓸만하다 그러면은 이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은 거 사가지고 운용하면서 야 우리 이거 저기 나쁜 짓 하는 나라 있으면 이걸로 가서 견제하자 그런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이 인태 해양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함정입니다. 크게 봐야 되는군요. 네,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호주에게 잘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비전을 우리 기업들이 그다음에 우리 해군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 호주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맥코 그 A200이 될 수 있다는 게 한번 잘 만들어보면 쭈루룩 다 그냥 팔면 되잖아 그냥 다. 채택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일전 제대로만 붙어봐야겠는데 이번에. 아 근데 두 회사가 사이가 좋았어.